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의 양적 완화와 주식시장 변동 그리고 그림자 금융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무빙의 탐욕경제에서 이런 미국 금융자본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얘기할 거는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입니다. 손흥민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전 세계 이 돈이 흘러가는 형태나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양적 완화란 뭘까? 좀 잠깐 알아볼까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보통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제 대출 부담을 줄여서 다시 이걸 투자로 연결하고 그래서 경기를 보통 살립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제 중앙은행이 통제 관리하는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거나 내려도 뭔가 안 살아나거나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 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양적 완화를 도입합니다. 시중에 양적 완화는 시중에 채권을 사들여서 막대한 양의 통화를 뭐 거의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돈을 살포하는 걸 말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국채나 그리고 뭐 미국에서 보증하는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의 MBS를 세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매입하는 거의 2조 달러 가까이를 지금 현금을 투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에서만의 양적 완화라는 게 가능할 거냐. 이게 사실 한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에서 그 달러를 갖고 거래를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그 석유를 살 때 오직 달러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만 있으면 석유도 살 수 있고 전 세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자기는 은행에서 그냥 그 종이에다가 이제 칠해가지고 그냥 찍어내는 거죠. 그게 전 세계 통용이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말을 미국에서 유달리 쓸 수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돈을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가서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우리 마음대로 막 돈을 찍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적 완화가 아니라 미국의 달러에 맞게 뭐 돈을 푸는 정도의 양적 완화를 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양적 완화를 좀 그래프로 알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신용이 아니라 순전히 돈의 증가량을 나타냅니다. 2009년도 이래 그 연방준비은행은 2조 달러라는 뭐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어낸 돈은 국채와 모기지 아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사들이는데 모두 쓰게 됩니다. 오른쪽 차트는 FAD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가증권입니다. 거기 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이 전체 자산이고 주황색이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양적 완화를 FED 중심으로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뭐 축소하는 테이퍼링도 검토하고 있지만 뭐 어째까지 지금까지는 뭐 경제도 회복됐다고 하고 미국 증시가 뭐 계속 상승했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모습으로 판단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그 주목하게 봐야 될 거는 저 그래프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사이 그때 이제 확 한번 올라가잖아요. 돈을 푸는 게.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돈을 풉니다. 이게 지금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 미국이 돈을 푸는 것만큼 같이 돈을 풀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돈의 값어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전 세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최근에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산 가격이 좀 버블이 좀 꺼지거나 그리고 돈을 좀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적 완화는 언젠간 끝나게 됩니다. 무한정 돈을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도 이 양적 완화의 문제가 향후에 발생되는 큰 위험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양적 완화 이후에 모습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양적 완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미 증시의 상승세도 또 주목을 합니다.
미 증세 상승세가 어떤 거랑 연결이 돼 있는지 이제 좀 보는 내용인데요. 미 증시가 상승세하는 게 이제 자사주 매입에 의한 것도 일부분 존재한다라고 지금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P 500 기업들은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2009년도 뭐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원자재 가격 하락이나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조금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 카드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라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늘렸다라고 책에서 썼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배당 금액을 합하여 영업이익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파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자사주 매입인 거고 그 밑에 파란 게 배당금인데 실제 그 증가하는 만큼 S&P 500도 같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사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에 어쨌든 양적 완화하고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걸 통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한 다음에 다시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라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 갖고 회사에 돈을 몰아준 다음에 회사에서 다시 그거를 배당을 해서 누구에게 돈을 돌려줬냐? 회사를 갖고 있는 자본가들 혹은 뭐 정치가들. 그래서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양적 완화로 실제로 자기의 배를 더 불리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가 됐고 뭐 뒤에 좀 나오겠지만 이 모든 게 월스트리트가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로비나 여러 가지 전략에 노란한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순이익하고 자사주 매입 금액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순이익은 이제 뭐 오를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S&P 500의 순이익이 이제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 실제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유통 주식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흔히 이제 그 주식을 평가하는 주당 순이익 EPS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런 주당 순이익은 이 기업을 경영했던 경영진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돈도 벌고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리고 뭐 일거양득을 하는 이제 그 양적 완화에 따른 뭐 자금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하게 되죠. 이게 좀 아마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발행 주식에 얼마 안 됩니다. 뭐 10%, 뭐 15%.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대주주들이 많이 주식을 갖고 있고요. 또 많은 주식들이 어딘가에 묵혀져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이나.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꽤 많은 주식들이 연금이나 아니면 대주주나 이런 데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에 융통하고 있는 주식 자체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식을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이 금액을 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뭐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를 이게 뭐 이익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식 자체를 줄여서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저자 신홍빈이 주목했던 거는 CDO, 한국말로 부채담보보증권입니다. CDO는 여러 종류의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일종의 유가증권을 말하는데요. 은행이 이제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나면 받아야 할 돈이 대출 채권이 되죠. 이를 당장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CDO를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신용 파생 상품입니다. 이거 뭐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뭐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우량 채권이 아닌 정크본드, 즉 고위험 채권을 묶어서 고위험 합성 CDO를 만들어서 거래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등급이 C 등급과 같이 섞여서 이제 부채 담보보증권을 구성하게 되면 이제 정크본드가 뒤로 숨는 효과도 가져오고요. 저자는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하고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주시장과 채권 시장이 불필요하게 고평가되어 있고 자산 가격이 이제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한데 자칫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정크본드들이 가장 위험하죠. 새로운 금융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CDO 같은 신용 파생 상품이 결국은 이게 뭐 묶여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연쇄적인 위기가 오는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가 그랬던 것처럼 서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이제 금융위기였다면 정크본드로도 동일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CDO에 의해서 제2의 금융위기가 오지 않겠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가 좀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까지 미국이 주가나 이런 게 올라간 게 앞의 요인을 빼고 뭐 소위 말하는 제4차 혁명에서 주도주가 되는 팡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꽤 수익을 많이 냈죠. 그래서 저런 부채담보부 증권들을 감당할 만큼 아마 기업의 순이익이 충분히 늘어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뭐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위험이 좀 적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 이런 위기들이 더욱더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림자 통화입니다. 흔히 이제 그림자 금융 하면은 이제 투자은행,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고 그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뭐 사모펀드와 같이 은행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제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를 보통 말을 하는데 그림자 통화는 사실 이렇게 많이 통용되는 표현은 아니고 저자가 쓰는 표현 같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전통은행이 이제 현금 자산을 대출을 통해서 화폐로 새롭게 신용 창출하는 개념과 동일하게 채권이 이제 RP 시장을 통해서 화폐로 재창출하는 내용을 이제 쭉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하나의 국채 자산이 여러 단계에서 융자 담보물로 거듭 사용되면서 이게 담보사슬을 만들게 되고 이 담보사슬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실물은 딱 채권 하나인데 그게 담보의 재담보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그 대조표 상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통화 화폐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림자 통화와 유사하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가계부채입니다. 이 가계부채라는 게요, 실제로 부채가 발생을 하면 그 부채가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1,000만 원 어디서 빌렸어요. 그 빌렸다는 얘기는 제가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사실은 현실 상태에서는 그거는 뭐 화폐는 아니거든요. 근데 빌리면 벌써 1,000원이 시장에는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통화량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같은 자산 하나에다 여러 번의 채권을 물려서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들을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잘 씁니다. 저자는 그걸 병은 여러 개 한 10개의 병이 있으면 병뚜껑 하나 갖다 이제 쭉 돌려막는 식으로 이제 그렇죠.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자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이제 과거 1971년도에 금본위 제도가 폐지된 후에 달러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가 만들어내는 수익률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제 보통 제조업들이 더 낮은 생산 원가를 찾아서 해외로 생산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통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제 제조업들이 이제 이전하다 보니 새로운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게 되고 이 금융시장이 이제 자산의 증권화나 새로운 아까 그 담보물을 통해서 계속 담보사슬을 만들어내는 융자 시장을 통한 파생상품 창조 등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들 계속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신용 파생상품의 어떤 그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금융위기는 더 복잡하게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금융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2008년도에. 그 이상의 어떤 위기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그림자 통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자 통화에서 계속 RP라는 것들이 언급이 됐는데 RP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우리나라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해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말합니다. 사실 RP는 이제 보통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게 되면 현금이 나중에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이자하고 같이 돈을 받게 되는데 중간에 현금화가 필요하면 사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RP는 이런 채권의 유동성을 좀 높여서 유통시장을 통해 단기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이제 그림자 금융에 만약 헤지펀드가 있다고 한다면 RP 시장에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다시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를 계속 늘리는 형태의 시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문제는 양자 간 환매체 거래, 즉
거래업체들 간의 담보물 수합을 통해서 정크본드 같이 이제 쓰레기 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채권을 국채나 우량 채권으로 바꿔서 다시 RP 시장 유통하는 뭐 이런 구조라서 이런 담보 사슬이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 결국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우리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단기자금 같은 경우는 MMF에 잠깐 묶어 놓잖아요. MMF 시장 역시 이제 주요하게 RP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죠. 맞죠. 근데 재밌는 게요. 좀 이 책의 한 후반부에 보면 이 저자 또한 중국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중국도 비슷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RP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부채 시장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이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것을 좀 적절하게 이 통제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벌써 어느 정도 이상 끝났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조만간 오지 않겠느냐, 혹은 아주 짧은 기간에 오게 돼서 아주 매우 고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자가 좀 기적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파생상품 시장들 그리고 계속 담보에 담보 연결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 뭐 정크펀드나 아니면 그때 서브프라임 같이 문제가 있는 데부터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거의 파급력이나 위험도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